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한 세계 관용의 날이라고 하네요. 1995년에 제정이 됐고요. 2차 대전 종전 50주년, 유엔 창설 50주년, 유네스코 헌장 채택 50주년을 맞으면서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이 선포된 겁니다. 이 관용,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도 하죠. 사회적 불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나의 확신을 지키면서 타인의 확신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대선을 둘러싸고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아가서 이 상호 극혐 현상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 이 관용 없는 정치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종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정치야말로 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지를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자, 올바른 관용의 정치를 언제쯤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있죠.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로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기사단이 아닙니다. 기자단. 자,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오늘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평론가님 말끔하게 차리고 네. 블랙 수트에 블랙. 클럽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앞에 TV 방송 있어요. 네. TV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찬바람 부는 현장에 가보시라. 네. 자, 박 기자님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도 그렇고 네. 오후에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 지금 이게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 운동본부가 농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 예산 이걸 원상회복해라. 그러니까 21억에서 6억으로 대폭 줄어드는 내년도 그 지역 화폐 관련 예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농성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재명 후보가 찾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먼저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의 후보를 향해서는 이 50조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협의하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 지역화폐 관련 예산 줄어든 이 부분들 이걸 얘기를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이 워딩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 보라. 이렇게 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게 얘기했네요.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금 3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월세 내면 끝이 아니냐. 네. 그런데 300만 원 소비 쿠폰. 그러니까 이게 지역 화폐라는 거죠. 예. 이걸 주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 전문가인 홍 부총리가 왜 그걸 모르는 걸까. 의문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에 살짝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형 유통기업이나 카드상 등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상 행정하지 말고 직접 가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그렇습니다. 자,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다. 네. 그리고 이제 탁상 행정이다. 이 찬바람 부는 현장은 모른다. 혹은 아는데 이렇다면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저는 강하게 질타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미 카드 캐시백이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걸 왜 신용카드만 가지고 하느냐. 현금으로 조율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오평론가님 이 질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예고된 거다. 예고된 갈등이고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 지급을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이해찬 당대표랑 맞붙었을 때 이해찬 당대표 정도의 원로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도 되니까 국무총리도 지냈었고. 홍남기 부총리 경질하라라는 굉장히 과한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압박해서 있었죠. 결국은 보편지원금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그 어떤 당대표도 또 그 어떤 민주당 인사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는 보편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터라 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후보로 선출되면은 당연히 보편 지급을 주장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홍 부총리와 이제 부딪힐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재정 관료 출신, 물론 민생의 현장은 정치 일선에 있는 선출직 정치인보다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료는 재정 관료대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원칙상 좀 부족하다, 좀 어렵다 실제로 보편 지급하면 이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 관료이긴 하나 재정 관료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선출직 정치인이 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방향성을 보인다면은 어쨌든 최종 책임은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내부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후보자 또는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나눠봤을 때 손실보상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거 제외하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반발이 어떤 것이 더 컸느냐를 따져보면은 선별이 더 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보면은 이게 정치인 출신의 최고위 관료가 경제부총리 위에 총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 김부겸 총리도 이 홍남기 부총리의 손을 좀 들어주는 느낌이고 맞습니다. 인터뷰 그 통해서.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네. 청와대는 관련한 언급은 또 뾰족하게 없어요. 자, 어떻게 국회에서 보세요? 논의를 하는 거다. 그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통곡의 벽, 네. 그러니까 이 홍남기의 벽을 못 넘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와 다른 모습이 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런 추진력, 행정력, 그다음에 뭔가 거침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면 좀 더 따뜻한 모습, 그다음에 뭔가 온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게 이재명 다음에 맞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여기에 네. 대한 관심 좀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당 후보고 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네.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대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지금 이 재정 문제로 어쩌면은 이게 또 이 좋은 측면으로는 정권 교체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야당 쪽에 경제 정책 50조 추경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50조 반대하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당선 직후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전액을 네네. 쓰겠다. 이것도 사실 다 반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딱 그냥 그 재정관료 입장에서 중립적이다. 예,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냥 숫자 중립적이다라고 표현을 좀 싶습니다. 숫자 중립적. 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너무 심하게 지출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곳간이기 때문에 이 곳간을 함부로 열었다가 통제하겠다. 비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영역이라면 네네. 정치인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로 이제 민주당이 많이 때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네. 지금 당정 갈등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이 네. 사퇴하면 주로 야당으로 많이 가니까. 네, 자,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술자리 구설들이겠죠. 자, 특검을 조건 없이 받겠다. 이거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인 것 같은데 조건 없이 네. 전에는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일 관훈 토론에서 처음으로 네. 특검 얘기를 했어요. 수용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언론에서 분석하기에는 조건부 특검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특검이든 다른 형태로든 진상규명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언론들은 다 조건부 특검이네라고 했는데 어제 중앙선대회의에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 조건부 특검 얘기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건 맞는데 우선은 검찰 수사를 보는 거다. 예. 하지만 검찰 수사를 영원히 지켜보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뭐 조금 지켜는 보겠지만 아무리 봐도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진상규명에 못 미친다 생각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네. 강조했거든요. 자, 민주당 기류가 좀 달라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특검 뭐 안 할 안 리 된다? 없다. 네. 야당이 요청하면은 윤호중 이제 이 원내대표가 만나겠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류가 달라져서 민주당은 먼저 검찰 수사 지켜보고 특검은 후순위 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당도 좀 움직일까요? 일단 움직일 수 있겠죠. 아니면 후보가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다면. 사실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왜 자신감이냐면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검찰이든 나눠도 특검이든 털어도 나는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특검 뭐 조건부 특검이든 그냥 전면 특검이든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당도 사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후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의 추이가 계속 특검을 안 받는다 하면은 그냥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안 받는 쪽이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빨리 털고 가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선회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또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나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있고 뭐 나는 결백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아니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루돼 있는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부실 수사 의혹 그거는 왜 수사하지 않냐?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게 만들어질 때 화천대유 관계 이 부분은 왜 수사하지 않냐? 50억 클럽 왜 수사하지 않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해명도 알고 검찰 수사나 이런 것도 아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이 지금 불거진 의혹도 수사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서 대장동 의혹 다 파보자. 다 진상규명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카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조사를 특검을 하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요. 특검은.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 의혹도 수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도 내가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는데 지금 의원직이 이제 사퇴가 확정된 곽상도 전 의원. 네. 그럼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소환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구속돼 있는 이제 김만배, 남욱 지금 22일까지가 예. 구속 기간이라 이제 기소냐 아니면 뭐 또 추가 소환이냐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야당이 이 와중에 즉시 특검하라 그랬으니까 또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이거 좀 특이해요. 이 일전에 그 낙상 사고 응급실에 다녀온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네. 김혜경 씨. 낙상 후에 이제 외출 사진이 모 매체에 보도됐다. 그런데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에요. 이 팩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 언론사에 이제 보도가 된 사진 보도인데 어제 오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검정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 검정 마스크, 거기다 검정 망토까지 착용한 그러니까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게 김혜경 씨 사진이다라고 언론사가 공개를 보도를 한 겁니다. 다 가렸어요. 다 가려서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 무슨 이 중동의 차도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다 가린 모습의 그런 여성이었는데 언론사는 김혜경 씨다 맞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보도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또 독자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왜 다 가렸을까? 무슨 정말 문제가 있었을까? 또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허위사실이다라고 그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SNS상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겠느냐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아니 그거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수행원이다. 수행원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오보가 되는 셈이잖아요.
이재명 캠프 그 말에 따르면 오보가 네.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예. 쪽이 이재명 후보 쪽이니까 네네. 그 오보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짚고 싶은데 일단은 이걸 보도한 매체를 굳이 저는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네. 더 팩트라는 매체인데 네. 기자 5명이 차량 4대를 동원해서 취재했다. 라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지금 현 시점에서 배우자를 이렇게 과도하게 취재하는 것이 과연 내년 대선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사생활이나 신변 잡기식 뻗치기식 이런 그러니까 취재가 아무런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검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배우자에 대한 동향 파악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거는 다른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등장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 김동연 후보의 배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슨 차량 4대까지 동원해서 밀착 취재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매체가 지금 취재하려는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목적을 따져보면은 지금 박정훈 기자가 말씀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흔히 낙상 사고가 아닌 다른 루머에 휩싸인 것을 검증하려고 했던 것인가 네. 라는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취재하려고 했다면 이 해당 매체는 그 루머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낙상 사고를 겪었다라고 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취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후보자의 배우자도 이런 식으로 취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측에서 이거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면 이거 스토킹 범죄다 경고해서 거기서 이제 취재가 멈췄다고 하고요. 네. 저도 해당 매체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 지금 열상으로 얼굴에 봉합 수술을 했다라는 이제 이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열상 봉합 수술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가? 네. 그건 뭐 의료 기록을 이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 그 몇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취재가 있었다고 해요. 특정 언론사가 네네. 김혜경 씨를 뭐 미행 취재한 사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수행원이 대신 이렇게 다 가리고 움직인 게 네네. 아닌가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페이크가 되는 거네요, 그건. 뭐 그런 식으로 예.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더 팩트가 이게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야 바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언론사에서는 네. 맞다. 김혜경 씨가 맞다. 예, 예. 맞다라는 입장을 계속 아직 견지하고 맞다라는 있습니다. 입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선대위 측은 아니라는 네. 입장인 거고. 수행원이라는 입장인 거고. 이게 뭐 이거 진실 공방이 오래 가면 또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이제 이 사람이 김혜경 씨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해당 매체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얼굴이 완벽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자연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이제 맞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또 다루고 있다. 이건 전파 낭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서요. 이 저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더 많이 줄었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과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거창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남양주 부근부터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옥산 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차선 걷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더 가서 오산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남사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조금 더 이동해서 기흥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로도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곡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이후 광천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는 야당 캠프로 한번 가보죠. 캠프뿐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국민의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이 네. 자 그러면 언제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시느냐
어제 출판기념회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거의 뭐 러브콜 네. 모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제 화제가 된 건 이거죠. 이 출판기념회가 계속 뜨거웠지만 그 전 아침에 이 당 최고위에 윤석열 후보가 와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불참했다. 네. 이영호 무소속 의원을 만나서 만났다. 조찬했다고 하죠. 근데 시간상 회의 참석할 핑계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회의가 아침 9시였으니까요. 네. 아침 충분히 7시 7시 반 정도 조찬회동을 하니까 여의도나 국회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 공지가 기자한테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된다는 건 정말 큰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준석 대표도 모두 발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모두 발언을 안 했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이준석 대표가 말을 안 네네. 했다는 건 방송인 뭔가, 출신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추측한 바로는 이 당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 네네.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전에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은 맞습니다. 제 거취는 당대표에게 일입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갈등의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언론이 지적을 하고 뭔가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자 갈등 이렇게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보도가 나왔죠. 그랬더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40분 동안 만났어요.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윤석열 후보는 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자한테 말한 것 같고 네네네. 이준석 대표도 아니 뭐 이게 다 얘기가 잘 됐고 최종적으로 인선 결정이 밝혀질 때까지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어제 오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 갈등이 다시 이렇게 불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만 봤을 때는 뭔가 봉합이 됐구나. 봉합이 됐다. 네, 얘기가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당 사무총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권성동 의원이 오는 거 아니냐. 지금 비서실장인데요. 그렇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고 이준석 대표는 대신에 뭐 좋다 사무총장은 포기하지만 대신에 권영세, 윤상현, 뭐 김도읍, 추경호 의원 이런 네 사람을 선대위 간부로 추천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톱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 실질적으로 본부를 운영하는 본부장에 권영세, 윤상현, 김도읍, 추경호 의원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현직 당대표와 당무 우선권을 또 후보에게 네. 대선 후보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캠프 쪽에 이해관계가 조금 인사를 놓고 상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대체로 좀 이 야당의 선대위 마무리 단계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치에서는 마지막까지 또 네,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패권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권 싸움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신인 당대표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 열망을 힘입고 국민의힘 내부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이 가장 컸기 때문에 네. 민심에 힘입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심에서는 그 당시도 나경원 후보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징성과 2030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을 가장 많이 담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모두 총괄해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각 동맹 체제로 가면은 굉장히 좋긴 하나 네. 이 삼각 동맹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각각의 측근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각각의 측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사실은. 당장 사무총장 문제가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선거 기간 중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현수막도 뽑아야 되고 점포도 뽑아야 되고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 모든 지출 내역을 담당하는 것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간직이 네, 이 곡간직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뽑는 거죠 정당에. 국민의힘의 홍남기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당 대표가 원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후보가 직접 원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에게 가깝느냐에 따라서 지출 내역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그래서 네. 지난 금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자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임명장을 뿌리는 겁니다. 100만 장 뿌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하면서 네. 그거 이 저 껍데기 이 저 표지가 두껍게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잖아요. 네. 임명장을 종이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00원이래요 단가가. 그 100만 장 주면 얼마인지 아느냐. 60억 나간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현실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할 때 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함께 도와주는 사람 2명 정도 캠프가 없었죠. 캠프 사무실도 없었다. 끝나고도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 아지트가 있었지. 아, 정말 없나? 네, 정말 없었나 근데 진짜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데 저는 그 선거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은 소속감을 줄 수도 있지만 네. 흔히 말해서 도움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누굴 임명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스스로 모르고 일부는요. 네. 아주 일부의 하부 조직은 네. 양쪽 정당에서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2장 여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증서입니까? 두 장을. 돈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왜 이 임명장 문제가 심하게 되느냐면 네. 후보님 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임명장을 10,000장을 뿌렸습니다. 제가 조직력이 이 정도로 됩니다. 아.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제 영향을 미친 사람과 임명장만 발부한 사람들 간의 충돌이 또 발생해요. 예. 이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충성 경쟁이 쓸데없는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니 높습니다. 이게 충성 경쟁 또 이게 공을 또 주장하기 위한 공인정 근거들 경쟁.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현금이 선거 비용이 나가는 네. 이권도 개입돼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복사 사실 이제 지역구 선거에 보면 현수막 업체 선정부터 사실은 이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탑차도 있고요. 예. 이제 차량도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조율은 어쨌든 된 것 같다. 이거 이제 발표, 인선 발표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한다는 보도도 오늘 나오긴 했어요. 네, 그 빠르면 내일도 예. 나올 수 있다 내일도 이러고 나올 수 있어요. 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 참여는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김병준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결재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선대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오케이를 할 것이냐. 네. 그거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김병준 위원장 얘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불쾌한 느낌을 좀 가졌단 말이죠. 아니 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니까 네. 참여할 거냐 도움을 주실 거냐는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아유 뭐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이름을 딱 기자가 물어보니까 좀 역정을 내시는 듯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허수아비역할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권을 가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원톱으로 원톱 공격수로 나서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안 하다. 네. 이 경기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좋아요. 자,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 의혹 사건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여기다가 투자했는데 이게 이 조작이라는 걸 알고 참여한 공범이냐, 공모자냐, 네. 아니면 이제 모르고 그냥 돈을 불리려고 순수하게 참여한 피해자냐, 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습니까? 네, 지금 아까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예요.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네.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 이걸 받아온 거거든요. 자신의 회사의 주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세력,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가지고 네. 주가를 띄웠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권 회장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 등 이른바 선수 3명 각각 네네. 구속 기소가 선수 이모 씨. 네, 이모 씨 등 3명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가 조작 선수로 또 활동한 또 다른 이모 씨가 있어요. 또 다른 이모 씨. 네. 이 사람은 지난달 6일 영장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했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언제 나타날까? 잠적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2일 밤에 검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국내에 있다면 못 잡을 수가 있느냐. 지금 몇 달 됐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속보가 나와서 봤더니 검찰에 붙잡혀서 곧바로 영장이 집행이 됐다. 네, 이렇게 구속이 된 알려지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 사실 권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이 김건희 씨 관여 여부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2010년, 2011년 그때 이 김건희 씨가 10억 정도의 증권 계좌 이거 관리를 지금 이번에 구속된 이모 씨한테 맡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수사를 하려면 이번에 구속된 이모 씨의 신병 확보 이게 중요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조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좀 급물살을 탈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왜 이 최근에 검거된 이모 씨를 안 잡느냐는 얘기를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본부장 비리 속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평론가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담됐는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부인 김건희 씨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혹시나 당시 후에 이제 후이지만 결혼했던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까지를 통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사는 일단은 검거됐기 때문에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게 내부 경선에서 이 다른 후보의 공격을 바로 이 대목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주식거래 계좌도 공개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이 글로벌 금융회사 출신의 굉장히 이제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맡긴 바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게 과연 이제 주가 조작을 알고 참여한 것이냐 몰랐던 것이냐. 이것도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으로긴 하지만 첫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네. 중요한 메시지가 좀 글로벌하게 미중 갈등이 해결돼야 우리도 지금 뭐 요소수 사태 나비 효과도 거기서 비롯된 거고요. 정리될 게 많은데 이건 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8271님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알맞는 정책 토론 좀 해주세요. 마음이 가다가도 멈칫합니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좀 국민들에게 안정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돌아올 텐데 8271님께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반짝반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때가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한다는 말인데요. 짓궂게 달라붙어 때를 쓰고 사정을 하면 인정에 못 이겨 요구를 들어주기 일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때는 모음 어이, 애를 쓰는 것인데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짓을 말하고요. 보통 때를 쓰다, 때를 부리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지로 쓰는 때를 생때라고 하죠. 여기서도 역시 때의 모음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간혹 모음 아이, 애를 쓰는 생때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때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생때 같다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생때 같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멀쩡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생때 같은 자식을 사고로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공을 많이 들여 매우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생때 같은 내 돈을 다 날렸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를 쓰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진대라는 고유어 단어도 있습니다. 진대는 남에게 달라붙어 때를 쓰며 괴롭히는 짓을 뜻하는데 주로 동사 붙다나 붙이다와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실직한 후에 친구들에게 진대를 붙이며 이럭저럭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제가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늦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6도, 강릉과 대구, 광주 17도, 부산, 제주 18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져서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아직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농도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의 먼지 농도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먼저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아침에는 춥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수능일인 모레는 예년
평년 기온보다 높아서 수능 추위는 찾아오지 않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총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의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을 둘러싸고 당정 간 충돌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금은 당정 간의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에 주의나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지난 0시 기준 코로나19 어제 1일 신규 확진자는 2,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요, 열 하루째 지금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는 병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일주일째 지금 2,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495명,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이 장기화가 되면서 확진자가 누적이 되었고 그 가운데 백신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가 됐고 이 여파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되면서 전체 집단 감염이 늘고 이런 분들이 중증과 사망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그 이전에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특히 1단계가 대폭 완화로 인해서 이동량이 증가하였고 이 여파가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확진자와 중증자가 늘 수 있습니다. 늘 수 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연말로 가고 있으니까 저녁 모임도 많아지고 있고요. 밤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 혹시 이 위드 코로나 중단되는 건 아닐까? 이런 대목일 텐데요. 지금 이 비상계획 기준 지표를 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수준이 되면 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지표를 지금 수도권은 많이 상회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환자 병상이 하루에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아마 거의 80% 육박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말이 80%지만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은 거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속도면 확진자가 더 는다면
분명히 대기하다가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험생에 대한 방역 패스라든지 여행 자제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강화와 더불어서 수도권에서의 이 병상 확보와 의료진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는 이런 방역 강화나 의료 시스템은 3차 대유행 때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초기에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번은 겨울과 돌파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독감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지금 3중고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10월 말 보도를 찾아보니까요. 당시 방역당국이 한 5천 명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1만 명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의료인력, 재택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제 확진자가 10,000명이 생기더라도 그중에 위중증자가 거의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1.5에서 2%는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담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2,000명인데 수도권이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4,000명은 절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재택 치료는 해외에서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원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시설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재택대기 생활치료소 대기 상태입니다. 치료를 하는 거는 입원을 한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최소한 70% 이상 입원율 중증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네.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재택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대기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중증이 적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지금 2,000명대에서도 이 정도면 더 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중환자 병상 확보는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성 있는 확보 방안 뭘까요? 현실성 있는 확보 방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시설이 돼야 되고 현재 국립병원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을 저는 더 증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로서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계속 중환자 병상을 확대를 하시게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가는데 네. 이거를 행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 한 병동을 다 비워야 됩니다. 중환자 병상은 우리나라는 1인실이 아니고 전체 개방된 다인실이기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을 격리병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반 병실을 완전히 다 퇴실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거기에 투여되는 중환자 보는 인력은 새로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환자를 만들지 않게 초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질 않아야지 중환자가 생기면 병상을 늘려서 치료하겠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조금 중환자를 보는 의사로서는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중환자 병상 확보를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들립니다. 중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중에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지표를 지난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일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18일 목요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중증 환자 수, 또 병상 가동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방역당국의 예상을 좀 상회하다 보니까 발표가 좀 늦어지는 걸로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2,000, 4,000명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하면 중증으로 안 갈 거라는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고령층은 중증자로 많은 경우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 강화를 또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고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비상계획 시행하기에도 좀 늦은 거 아니냐는 전문가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드 코로나 지금 일상 회복을 중단한다고 해서 청 교수님 이거 참 이게 국민 참여로 K 방역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또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1단계 방역 완화를 할 때 좀 더 그리고 방역 완화는 최대한 서서히 하고 방역 강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방역 완화가 너무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젊은 분들은 난 백신 맞았으니까 중증으로 안 갈 거야.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활동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이제 독감도 2주 전에 2배 가까이 2년 전과 달리 독감이 유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역을 그래도 일부분은 저는 조금 강화를 해서 감염을 차단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고령자는 부스터를 접종해서 돌파 감염 사례를 막고 말씀드린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시설이나 주사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여해서 중증자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자, 전국 위중증 환자의 82.1%가요. 60대 이상 고령층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수가 돌파 감염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자,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고령층은 백신을 맞더라도 우선 면역이 형성되는 그 중앙체형이 45세 이하보다 65세에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중앙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6개월 후부터는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기존에 처음 생긴 항체 한 3분의 1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스터를 맞는 것을 고령층에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령층이 또 우리나라는 2월 말부터 먼저 맞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걱정이군요. 부스터샷을 빨리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 접종 간격을 이 5개월보다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접종 간격을 단축하면 돌파 감염이 좀 줄어들까요? 지금 60대가 8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이 되면 매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3, 4개월 이후라도 본인이 2차 접종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던 분이라면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요. 다만 부작용이 심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도리어 개인 방역을 강화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민주노총 이 주말 대집회 문제도 있었고 또 백신 안전성위원회 발족 문제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연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각 정당의 뒷이야기를 천기누설하는 이 최평과 해리포터 아닙니다.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오늘 체크 무늬 셔츠와 스웨터로 약간 좀 해리포터 스타일에 맞춘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어제 입었던 거 다시 입었습니다. 아, 네. 집에 안 들어가신 건 아니죠? 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틀 사흘 입을 수 있죠. 뭐 아재들인데 어떻습니까?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야당뿐 아니고요. 정부와 검찰, 언론까지 지금 비판
비판의 강도와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여당 후보인데. 자, 어제 선대위에서 20분간 작심 비판을 했는데 일부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현장도 좀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즉 현장의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 주길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최 기자님. 네.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고 계시니까 지금 정말 전방이라고 할 만한 게 정부를 향해서는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하지 마라. 또 검찰에 대해서는 윤석열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또 당을 향해서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방위로 비판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화가 많이 나 있다. 화가 많이 났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이 당의 이제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빼고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당의 원탑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후보 시절 이제 경선 후보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에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각을 세워서 썰전을 벌였던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이니까 변방에서 뭐 중앙에 그렇죠. 있는 홍남기와 뭐 격투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예요. 이제 민주당 여당 대선 후보인데 그래서 이제 이 후보가 그립을 잡고 이제 재난지원금 뭐 방역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홍 부총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김부겸 총리도 재정 여력 없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좀 날렸다. 이렇게 경고성 보이고. 메시지를 정부에 날렸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이제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뭐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왜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아직도 대장동 이꼬르 뭐 이재명 후보 의혹 이렇게 남아있는 굴레를 조금 피하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에 더 씌우고자 하는 측면이 좀 있다. 근데 검찰이 잘 호응을 안 하죠. 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본인에게 씌워진 대장동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본인은 나 특검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그 특검에 대한 합의는 여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몫이에요. 공을 원내로 떠넘깁니다. 원내에서는 뭐 언제든 응할 수 있다 하면서도 막상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좀 전략적인 약간 좀 뭐 배드캅 국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 나는 당당하니까 빨리 특검하시오 그러는데 그렇지. 후보에게 후보 본인은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손발이 대조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 아무래도 뭐 당내에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0선 아니냐. 그리고 당내 이제 중진들은 뭐 3선, 4선, 5선 한 분들인데 조금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같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아쉬움을 좀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문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이제 다급해진 원인이 아닐까 이게 추정도 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방역지원금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어제 이 행안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행안위 논의 지금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략이 있을 텐데 여야 전략 박 기자님 뭐 야당의 전략은 어때요? 네, 일단은 야당에서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이슈 자체가 좀 여론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서 전략 짜는 분에게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근거로 들면서 별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다. 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네네. 여건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반대로 말하면 야권에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 지원 쪽으로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네네. 각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흐름에서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0조 원을 집중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건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물가 상승을 좀 잘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재정 정책을 이유로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되게 된 이유가 재정 정책 때문인데 그 재정 정책이라는 게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건 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번의 재난지원금 1차 지급이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 중에 보편 지급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편은 안 된다. 선별이다.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또 인플레, 물가 상승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것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당은 그럼 야당은 반대고 정부도 지금 반대 기류니까 정부와 야당이 한 팀으로 보이겠어요. 그럴 수 있어서 지금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기재부를 또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7월에 추경 편성 당시에 추가 세수를 좀 알아봤더니 31조 5천억이어서 그걸 돌려드렸다. 그랬는데 오늘 더 확인해 보니까 19조 원이 더 있더라 추가 세수가. 그러면 다 해서 도합 50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기재부가 대체 뭘 했냐. 이런 초과 세수 제대로 파악 못했냐. 홍남기 부총리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걸 토대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랑 여야 협상을 하겠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야 간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예결위 안에서 이제 예산안 개수조정 소위가 열리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아마 어떤 예산을 깎고 어떤 예산 늘릴지 이제 협의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이걸 또 마련하려면은 기존 예산 중에 사업 중에 조금 깎는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마 짚어봐야 될 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재명 후보가 나서면서요. 근데 예전에 따져보면 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송영길 대표랑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다가 당내 반발 때문에 번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한 발 물러나긴 했는데 이후에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입장을 얘기할 때 보면은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했을 때 표가 유리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여권 내 이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건데 내부에 자중질환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권 내 기재부라든가 민주당이 잘 합의가 돼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합시다 강하게 추진을 하면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고 지난해 1년 전 4월 총선으로 건너가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처음에는 보편 선별에서 보편 반대하다가 선거 직면에서 보편 하겠다. 받은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론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니고 그 당 내에서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걱정은 해요. 이게 약간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받은 거를 뭐 다 쓴 분들도 계시지만 다 못 쓴 분들도 있는데 또 주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은근히 뭐 받으면 좋긴 하지만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계속 이제 여론 조사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그 여론을 좀 동향을 보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때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이라든가 이제 체감의 자극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변수긴 해요. 사실은 더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입장이 비교적 확정적이긴 하니까요.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당을 향해서 검찰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이제 한마디씩 했는데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토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맞짱 토론처럼 여길까 봐 이제 그런 토론이 아니고 민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자는 이야기다. 건설적인 얘기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또 이제 설득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략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토론이라든가 이제 상대와의 이런 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둘이 만난다.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뭐 공개 방식으로 토론을 할 거냐. 이제 여론 집중이 되잖아요. 이걸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기냐. 그랬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당장 받을지 모르겠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뚜렷하게 이 정책이나 이런 게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토론을 붙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직 없다고 보여져서 좀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지지율 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쫓아가는 형국이어서 먼저 이제 제안을 과감히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받느냐. 우선 선대위가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 내에 꾸려지고 그다음 정책이 좀 나오면 그걸 가지고는 TV 토론에도 앞으로 있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특별히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안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첫 번째 과제는 당내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된 뒤에 첫 번째로 주어진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잘 해나갈 거냐. 이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방금 최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토론을 응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뭐 이런 점들로 봐서는 지금 실제로 별다른 반응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뭐 불리한 판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뒤집어서 보자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내가 유리한 운동장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렇게 불러내는 꼴이거든요. 여기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지율 격차로 보면 마치 이제 윤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챔피언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도전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급박하게 여러 가지 수를 던지게 되는데 과연 말릴 것이냐. 뭐 향후에 이제 어차피 토론은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가 뭐 치맥은 안 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굳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할 이유가 없겠죠? 네네.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제 부자 몸조심. 특별히 일을 벌일 이유는 없다. 자, 이게 민주당을 향해서 아까 이야기가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 어제 우상호 의원 타 라디오에서요.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어제도 KBS에서 이제 전재수 의원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민주당 내부가 좀 분위기가 흉흉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 핵심을 좀 콕 짚으면 최 기자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선대위 인선 자체에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일단은 뭐 메머드 선대위, 네, 메머드 선대위가 됐는데 드림원 팀.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관료화된 민주당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게 뭐 3선급 뭐 본부장, 뭐 4선급 이상 뭐 위원장, 뭐 초재선은 뭐 팀장, 뭐 단장, 뭐 부본부장 이런 식으로 고문단 이름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덩치는 컸는데 진짜 움직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 뭐 책임지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이런 걸 뭘 조금 좀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초재선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럼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핵심에서 조금 비껴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런 서운한 마음을 조금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신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170석의 뭐 역설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일단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챙겨야 돼요. 선대위 꾸릴 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아서 그 직제를 하나 마시고 만들기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핵심 관계자가 토로를 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그 한 팀으로 만드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다. 뭐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좀 이재명 후보도 기민함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한 만큼 지금 어제 또 초선 의원들 11명 이렇게 이상이 좀 불만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를 했거든요. 좀 혁신이 떨어진다, 기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청년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마 이제는 후보가 직접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단계를 많이 건너뛰우고 후보와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 방식을 좀 많이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건 들어보니까 당연하네요. 왜냐하면 몸집이 무거우면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기민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칭기스칸 조직 얘기할 때 기마병들이 막 말 타고 달려야 빠른 건데. 그게 국민의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확대 개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키우겠다. 그러니까 원래 경선 과정에 있었던 캠프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고
거기다 더해서 새로운 사람들까지 더 넣어서 네네네. 큰 캠프를 구성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대위를 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좀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하고 좀 비슷한 식으로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또 이제 어찌 보면 고민의 본질은 여야 모두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제 일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또 의문점이 남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이 후보의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이게 좀 어려워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경선 때는 민주당은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니까 네. 경선 때는 좀 더 진보적으로 선명한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중도 보수를 잡으러 가야 된다. 네네네.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가끔 우클릭 행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뭐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도 뭐 이건 차이나 리스크다. 이게 중국을 좀 비판적으로 보기 쉽지 네네네. 않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 나오는 여러 말들, 발언이나 행보에서 굉장히 좌클릭을 하고 있는 걸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편복지 등등 그것도 있고 보유세 대폭 인상이나 네네네. 뭐 그렇죠.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상위 10%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중도나 보수를 끌어당기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승전 언론을 조금 비판하는 네네네네.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 내부 결집을 하긴 상당히 좋지만은 중도 진영이 봤을 때는 약간 의아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어제 이제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이렇게 가면은 계속 그 지지율이 더 벌어질 것 같다. 네네. 조금 중도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아마 후보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왜냐하면 확정된 이후에 바로 낸 게 1호 공약이 기본소득이냐 그랬는데 아니고 성장이었잖아요. 네. 성장이면서 그때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가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우클릭 행보가 시작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이유는 계속 이제 보편복지,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로 또 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야당 소식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 막판 진통 중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최근 목소리를 듣고 오죠. 사실 언론에서는 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후보 선출 이후에 민주당보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일 정도에 1차 명단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에 예고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저는 후보와의 이견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무 우선권 강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결국은 이준석 견제 아니야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뭐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이제 소위 하이에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네, 저는 뭐 후보랑 제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양자 간의 갈등은 없다. 근데 중간에 하이에나 때가 있다. 하이에나 때는 아예 상수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시사본부에서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20일까지는 선대위 구성 완료되느냐? 더 빨리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일이 뭐 내일 모레 글피 금요일입니다. 네.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박 기자님 선대위 발표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아직 좀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당내 다수는 이번 주말 내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핵심적인 변수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콜라보를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잘 아울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조율이 사무총장권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조율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본 적이 거죠.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율이 잘 안 됐을 때 이 판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조율이 잘 되면 이번 주말 내에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모릅니다. 근데 되고 안 되고가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오기도 했지만 전권 혹은 이제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는 상당한 권한 또는 이제 원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좀 합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취재해 봤을 때는 양쪽의 입장이 좀 달라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삼각 변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네.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한기호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을 유임하고 싶어 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준 거죠. 한 발 물러났고. 네, 대신에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이랄까 다른 자리를 일부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네.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쟁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예요.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제안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취재한 걸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으로 오시고 그 밑에가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당대표급들이 하는 자리인데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상하 관계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톱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맞득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출판 기념회 때도 그런 입장이 나왔었고요. 조금 이제 이 김병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약간 노여워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좀 불쾌한 거고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얘기하긴 했지만 네, 결국엔 이제 선대위 자체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앞에 요거는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율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예정대로 사무총장이 된다. 그럼 비서실장 자리가 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몇 가지 주요한 자리들이 있는데 이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이 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나름대로의 이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비서실장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하지 않는 인사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비대위 시절에 장재원 의원하고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많이 흔들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장재원 의원이 뭐 비서실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그런 자리가 없긴 한데 민주당처럼 뭐 배우자 실장을 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럴 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는 않겠다 하는데 이 최 기자님 한번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 해볼게요. 요즘에 보면 홍준표 의원 말이에요. 청문홍답. 상당히 독자 노선 청년 플랫폼으로 며칠 만에 인기를 꽤 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딱 오면 홍준표 의원은 결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분들은 뭐 상임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하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안 해도 이름은 걸 것이다. 명예직을 하나 걸고 대신 본인의 그 롤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게 아마 최선의 타협안 같고요.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정치를 하겠죠. 그래요. 가장 모범 답안인 것 같은데. 박 기자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이름은 올릴까요? 선대위에?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름을 안 올리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네, 선대위에는 참여를 안 하겠고 대신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한동안 유지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변수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수가 있어야지 참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마도 현재 하고 있는 이 청년 행보가 좀 비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든 관심이 조만간에는 윤석열 후보 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대선의 주인공은 다 대선 후보들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역할이 좀 사라진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합류를 안 하고 그냥 쭉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부 경선 끝났고 본선 후보는 확정이 됐는데 홍준표 의원은 또 의외의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 체제에서의 쉽지 않은
자, 이준석 대표 어제는 뭐 백브리핑도 생략했고 모두 발언도 이제 안 했고 오후에 이제 40분 회동으로 이제 봉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일종의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고 네, 사실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봐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그런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권에 대해서 원래 유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권성동 의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불쾌감을 토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3시쯤에 만났거든요. 두 네. 사람이 40분 정도 회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엔 다시 백브리핑에 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가는데 결론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후보 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딜이 정리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로 얘기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줬다라는 그런 네. 신호만 줘도 이준석 대표로는 오케이 하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넘겨주되 뭐 다른 자리를 제안을 다시 자신이 해가지고 그걸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모든 키를 후보가 쥐고 있습니다. 후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도권은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회장과 부회장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부회장이라고 친다면은 이게 가족 경영이 아닌 이상해야 1인자, 2인자라고 하더라도 1인자의 말이 절대적인 게 회장인 거잖아요.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계속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박차고 뭐 뛰어나간다거나 아니면 후보랑 끝까지 척을진다거나 이런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죠.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대선인데. 키를 쥐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뛰쳐나갈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판에 안 끼어들어도 돼요. 근데 끼어들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100점 만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쉽지 않아요. 각각의 입장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들은 백브리핑이요. 백불 이렇게 줄여서 부르시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대표야 뭐 한 번 백브리핑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화났나? 불만의 표시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취재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 백브리핑 안 한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좋을까요? 문제가 아닌가요? 길어지면은 안 좋다고 보는데 기자들은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이재명 후보는 나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참고 있다. 아마 당 지도부, 뭐 대표, 원내대표 등이 좀 후보가 약간 그 밖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말을 하다가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괜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는데 아마 좀 그러면서도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기자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일정 시기가 지나고 선대위도 아직 인선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좀 자신감 있게 다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후보가 직접 본인의 생각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좀 명쾌하고 좋지만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후보가 만약에 설화의 위험성 때문에 백브리핑을 안 한다면 뭐 수석 대변인이나 후보의 이제 어떤 복심이라고 얘기하는 핵심 인사가 백브리핑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변인들이 일단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이제 대변인들은 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시원하지 않다는 게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예 안 한 건 아닌 게 주말 일정에 그 거제도 이런 데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 질문 딱 한 개 받았더라고요. 한 개 받았어요. 근데 현장 관련 질문만 딱 한 개 받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때는 기자들이 현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한번 한 얘기는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좀 현장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이 현장 내 안에서의 했던 걸로만 좀 질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자들도 이제 좀 조율을 잘 해서 질문을 받아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사실 옛날로 따져보면은 아주 오래전으로 보면은 대표들도 직접 이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직접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다 대변인들을 통해서 백브리핑은 사실은 대변인들이 나서가지고 뒤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쓰였었던 건데 청와대만 해도 대표적으로 국민소통 수석이나 대변인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하는 백브리핑은 백브리핑이 아니고 뭐 거의 온브리핑에 가깝게 이제 그렇죠, 카메라도 그렇죠.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옛날 방식을 그대로 좀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당연히 후보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매체가 워낙 다변화되고 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대변인의 말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후보가 직접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직접 SNS에 글을 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하는 것을 다시 굳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뭐 주자들의 유불리는 상관이 없고 독자나 뭐 아주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독자나 시청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조금 뿔이 난 이유가 뭐 문재인 후보 때랑 비교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당대표 때도 잘 안 했어요. 이해찬 대표처럼.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뭐 기자들이 없으면 불러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되시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돌변하는 것 같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좀 있는 거죠. 자, 스타일이 다 달라서 이게 뭐 정해진 법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뒷이야기 많이 들었네요. 오늘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OTT를 보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OTT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먹을 수 있는 짭짤한 맛의 감자칩. 저번에 이 꿀보이스 꿀덕진 부소장님이 주제랑 관련이 있는 간식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제가 보면요, 이 스태프분들이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고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이 짭짤한 맛의 감자칩을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IT 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보다 재밌고 디즈니 플러스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은 남자 김덕진입니다. 얻고 싶은? 네, 얻고 싶은. 언젠간 얻고 있는. 재미있고 싶은 김덕진입니다. 재미있는, 얻고 있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네. 자, 글로벌 이 OTT 서비스들이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거죠, 이미. 네, 맞습니다. 뭐 2016년 1월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들어왔고요. 11월 4일에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협력해서 들어왔죠. 네. 그리고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면서 뭐 국내 토종 OTT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대 서비스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아마존 프라임, 뭐 HBO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은 OTT들이 참전하는 일종의 싸움의 격전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뭐 전 세계 시장이 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되지만, 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격전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 OTT들이 대부분 북미 회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네네. 미국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게 이제 아시아 시장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 하면 또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 끝내주잖아요. 콘텐츠의 강국.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시장에 통할 만한 콘텐츠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모든 콘텐츠의 싸움이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그
플랫폼만 낼 수 있는 컨텐츠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상당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 좋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나라에 있는 컨텐츠를 또 가져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또 컨텐츠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시장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OTT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아마 OTT 회사들은 인구수 결국은 이제 이 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회선의 수. 중국이 굉장히 탐나할 텐데 중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중국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국에 뭐 별도의 플랫폼이 있기도 한데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1억 명을 못 넘기다가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2018년에 1억 1천만 명까지 넘어갔고요. 2021년 그러니까 3년 만에 2억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시작했을 때 200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한 1억 만들었는데 전 세계로 눈 돌리자마자 4년 안에 1억을 더 늘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네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글로벌 시장 공략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강자다. 자, 지금 온라인에서 OTT 얘기를 오늘 우리가 또 주제로 선정한 이유기도 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근데 가장 화제성이 뜨거운 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넷플릭스 들어왔고 애플 TV 들어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디즈니 플러스인데다가 그렇죠. 디즈니는 저희 세대한테는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국내에서의 반응이 지금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SNS에요. 약간 인증샷 놀이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가입했다. 뭐 이런 사람 많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1년 약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인폭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추억의 컨텐츠들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와이프랑 어제 저도 이거 가입해서 보다가 그 흑백의 그 월트 디즈니니까는 흑백의 것을 봤어요. 흑백 만화. 네, 흑백의 미키마우스를 봤습니다. 미키마우스. 네. 그러니까 그런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다 있다 보니까 콘텐츠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디즈니가 아무래도 들어오면 이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아기 있는 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디즈니를 갖고 영어로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엄청나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기 한 달 전에 IPTV에 있던 디즈니 채널이 다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콘텐츠가 싹 사라졌군요. 그러니까 아예 채널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뭔가 교육용이나 디즈니를 공중 이제 그 IPTV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릴 때의 추억의 디즈니, 뭐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자녀가 있는 집은 또 디즈니 관련 교육 콘텐츠를 보여주려면 가입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실제 숫자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가 구독자 1억 명 모으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에 시작하고 1년 만에 1억 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마블이나 여러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 제왕이다라는 게 정말 이야기 될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야, 거기다가 디즈니가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주로 디즈니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만화, 영화 캐릭터만 생각하지만 영화도 대단하죠. 뭐 어마어마하죠. 네, 뭐 픽사 우리가 알고 있는 픽사도 있고 마블 시리즈, 마블도 그렇고 뭐 등등등 또 이제 뭐 여러 채널들도 있죠. 뭐 디스커버리나 여러 다큐멘터리. 그것도 디즈니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공중파 채널 몇 개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디즈니 거다 보니까 원체 컨텐츠가 많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글로벌 OTT 서비스 가격들 어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구독료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구독료. 네, 한 달에 디즈니 플러스는 9,9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 중에 가장 비싼 건데 근데 이게 또 비싼 게 아닌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9,500원에서 14,500원까지거든요. 근데 제일 저렴한 거라면 화질이 뭐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거나 이러잖아요. 디즈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9,900원짜리 내면 그냥 가장 고화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 접속을 7개 계정까지 그리고 최대 4개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최고 한 14,500원 정도 그 금액급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10,000원 딱 아래로. 네네네. 홈쇼핑 가격처럼 9,900원.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번에 1년 구독하면 16% 할인 더해서 99,000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약정한다고 얘기하신 거구나. 네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애플 TV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제일 저렴해요. 한 달에 6,500원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볼 수가 없고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애플 TV나 셋톱박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셋톱박스가 별도죠. 애플이.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뭐 제휴업체는 국내 통신 3사가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가가호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입이 되는 것이고 이 콘텐츠의 양은 어디가 제일 많고 적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봤었던 콘텐츠라도 디즈니 자체가 좀 풍부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세기 이상. 네. 그죠? 아시겠지만 한 세기 이제 가까이.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요즘에 늘렸지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제휴했던 콘텐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넷플릭스에 디즈니 콘텐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디즈니가 쑥 빠져나왔겠네요. 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토이스토리를 저희 애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봤는데 어느 순간 토이스토리 3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디즈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넷플릭스에 주지 말고 우리가 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의 강자였던 디즈니가 이 OTT 유통 서비스에 뛰어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장 강자가 들어왔는데 이 시장을 막 개척하고 있던 넷플릭스는 우린 10년 동안 모았는데 1억인데 1년에 1억을 모아?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경쟁심이 발동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대항마를 좀 내세우는 거 없어요? 좀 재밌는 관점으로 시작한 게 넷플릭스가 11월부터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게임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의 내용을 갖고 게임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도 있어요? 아직 게임이네. 오징어 게임은 없지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왕자의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영화들 네네네. 이런 영화를 기반으로 게임을 지금 5개 정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그 게임을 다운받아서 그 사람들만 쓸 수 있게 지금 하는 그림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올해 이제 가장 기대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아머드 사우루스라고 이게 공룡 그 콘텐츠가 있어요. 공룡 이름 같네요. 네, 그래서 애들 보는 콘텐츠. 근데 어른들도 즐길 만한 콘텐츠인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이번에 나와서 키즈 부분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웹툰까지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전략을 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 그냥 영화나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웹툰 등으로 넓히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OTT 전쟁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왕국에서 게임 왕국으로 또 어떤 서비스로 확장이 될까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특히 국내 서비스들은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해야 생존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들 재미있고 많아지고 있지만 KBS에 대한 많은 사랑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자칩 받으실 분 휴대폰 뒷번호 0685-3123-1458-3033 9808님께 보내드립니다.